좋아요와 구독하기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비오는 목요일 4월 5일 식목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안 관련해서 조금씩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아마 5월 정도면 통지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라 그래서 위헌 소송을 하겠다라고 동참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는 조금 색다른 기사예요. 뭐냐면 한남연립 재초안 위헌 소송에 공들이는 국토부 대형 로펌 선임에 대응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한남연립, 여기 지금 보면 기사에서 보시는 이 사진이 한남 8학원, 옛날에 한남연립 아파트를, 한남연립을 재건축해서 지은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던 시절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서 용산구청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 가격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뭐 계속 법적인 다툼이 있어왔던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래요. 한남연립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위헌 소원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인 국토부가 대형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하면서 대응에 나섰고, 강남권 다수의 재건축 단지들이 이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주목되는 사례이니만큼 정부도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광장, 우리나라 국내 3대 법률 사무소, 그러니까 국내 3대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 태평양, 그 다음 광장, 요 3개가 국내 3대 로펌인데, 이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정해서 이 소송에 나선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4월 들어서 이제 3월부터 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거치는 모습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이번에 나온 기사는 부동산 경매 또 찬바람, 3월 낙찰 건수가 역대 최저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 중 하나인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법원 경매 정보업체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8,566건 중에 낙찰 건수는 3,067건으로 집계가 됐고, 이거는 낙찰률, 그러니까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비율은 35.8%로 2014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저치다. 그리고 낙찰 건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가장 적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통계는 전국이니까 뭐 지방하고 서울, 지금도 뭐 부동산 경기가 1, 2, 3월, 올해 1월, 2월, 12월 뭐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은 서울 지역들이었고,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작년 8.2 대책 이후 꺾인 모습이 완연히 보인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는 편인데, 여기서 지금 진행 건수면 낙찰 건수는 전국 평균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안 좋고, 사실은 그러면 서울은 어떠냐, 이제 이걸 좀 보고 싶은데, 서울 경매 시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달 서울의 상가 아파트 등의 법원 경매 낙찰가율은 83%로 2월 87.9%보다 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평균 응찰자 수도 3.7명으로, 건당 3.7명으로 1월달 4.7명, 2월 4.5명보다 적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4건이 나왔던 서울의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의 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 역시 6.6명으로 2월달에 8.3명부터 줄었다. 낙찰률도 2월달에 71.9%에 비해서 59.6%로 줄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낙찰가율, 그러니까 가격 받은 금액은 감정가보다 조금 높게 2월달엔 100.4% 선에 받았는데 101.6% 정도 선에서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일단 전체적으로 전국의 경매에 낙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서울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추세 자체는 꺾이는 모양새가 보인다. 이게 경매 시장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본다고 하면 좀 침체가 우려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런 지표들도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매 같은 경우도 사실 받아서 대출 활용하기 쉽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이렇게 잠그게 되면 확실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저는 사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잡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가수요를 걷어내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낙찰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입찰자들 숫자가 줄어들고 하는 이유들도 결국 이런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동산 대책들이 하나 둘씩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서서히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보시죠. 4월달은 어떨지. 이 경매 관련된 통계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지지옥션이라든가 이런 경매 업체들이 보도 자료들을 내놓고 하면 그런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가공해서 언론사들이 내놓는 경우들이 꾸준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좀 보이면 기사들 읽어보면서 경매 시장은 어떻구나 한번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방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호갱노노 같은 그런 부동산 서비스 앱들 혹시 활용하시나요? 저도 스마트폰에 설치해가지고 활용하는 앱들이 있는데요. 좀 그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읽어봤어요. 헛걸음 보상, 케어센터 등 부동산 중개 이용자 확보 안간힘이라는 제목인데, 부동산 중개 앱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중개 관련된 얘기도 있고, 부동산 정보 관련된 얘기도 있고, 이제 부동산 관련 서비스 앱들이죠. 보면 지금 얼마나 실제 사용자층이 있나 싶어서 봤는데, 직방이 일단 업계 1위네요. 이게 지금 단위가 1000명이니까 얼마냐면 100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에요. 103만 3천 명입니다. 1등 업계 1위가 직방이 사용자. 그 다음에 업계 2위가 다방이 71만 2천 명.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44만 3천 명.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앱이 28만 3천 명. 호갱노노가 15만 5천 명. 그리고 한방이 13만 명.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만 2천 명. 네모, 요게 무슨 상가라든가 이런 사무실 관련된 것들 정보 볼 수 있는 앱이죠. 이게 다방에서 아마 같이 운영하는 걸 거예요. 네모. 이게 12만 명. KB 부동산이 9만 9천 명. 그 다음 부동산 114에서 하는 방콜이라는 서비스가 8만 8천 명이라고 해요. 이게 가입 회원 수가 아니라 보니까, 1월달, 2월달에 순 이용자 수 평균값이라 그러네요. 회원 숫자는 더 많고, 순 이용자 수가 이만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 깔고 있냐면 직방 깔고 있고, 네이버 부동산은 안 깔고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바로 보는데, 그냥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 호갱노노 깔고 있고요. 한방은 설치했다 지웠어요. 불편해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말고 여기에는 없는데 한국감정원 앱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KB부동산 리브 앱 설치하고 있고, 그 정도 지금 설치해서 보고 있네요. 실제로 이들 서비스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광고도 하고, 특히 최근에는 과거에 이제 원룸이라든가 이런 임대 시장으로 출발한 업체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또는 이제 아파트 시장에 이제 아파트 부동산 정보들을 올리기 시작한 업체들이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치열한 것 같아요. 부동산 정보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정보들,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된 정보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라고 하면서 기술 발전도 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수요층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보려고 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거죠. 허위 매물, 그러니까 매물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헛걸음 보상제니 실제 있지 않은 물건들이 올라올 경우에 신고하면 보상 준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형태의 매물 서비스들을
로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일종의 홍보 기사일 수도 있겠네.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재밌네요. 예,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 이런 물건도 한번 보세요. 사실 저는 이런 부동산 앱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 중개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앱들이 가야 될 지향점이 일종의 알파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그냥 그대로 내주는 정도는 일종의 DB고, 뭐 쿼리를 잘 하게끔 해주는 잘 정돈된 어떤 그냥 정보 사이트가 되는 거고, 이게 진화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어떤 검색 아파트 이름 몇 개만 검색해보면 당신이 원하는 아파트는 이런 형태의 아파트군요, 이런 검색 결과도 한번 같이 검색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이런 집일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이런 방일 수 있으니 이런 방에 임대든 매매든 보세요라고 하면서 미리 조금 제공할 수 있는, 여기서 큐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큐레이션 자체를 지금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방범대원, 매물센터 내 전문가가 제시해주는 그거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좀 진일보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의 검색하는 행태라든가 갖고 있는 DB를 말 그대로 알파고 같은 지능, 이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로직에 따라서 이 사람이 원할 만한 매물 또는 원할 만한 아파트에 대한 정보 등을, 다음 정보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면, 또 이 부동산 서비스 시장에서도 다음 세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서비스 업체가 되지 않을까. 몇 년 안에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방 대표님이랑, 아마 호갱노 대표님이랑도 제가 뵌 적이 있고 직방 대표님하고도 뵌 적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 나오면 참 좋겠다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부동산 서비스들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경매에서도 찬밥 신세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도 찬밥 신세를 받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래요. 근데 잦은 유찰에 세입자 나 어떡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하고 아파트 뭐 이런 거 차이 아세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부동산 TV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부동산 지식이 있는 분들일 테니까, 그러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예를 들어 가구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 한 집에 여섯 집이 같이 사는데 이 집이 한 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다 가구 주택이에요. 다 세대 주택은 뭐냐면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섯 집이 있는데 각각 다른 주택인 거예요. 구분 소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주택.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가 각각 소유자가 다르게끔 구분 소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고, 이제 그 중에서 면적이 얼마 안 넓은 애들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고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이제 아파트라고 칭하거든요. 이게 이제 건축법상 그렇게 구분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개별적으로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다가구주택은 구분 소유하지 못하고 전체를 그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경매에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 다세대주택은 각각이니까 그 집, 보통 이제 집 한 세대가 사는 집이니까 빌라에 한 집 살지 두 집 그러니까 빌라 101호에 한 세대가 살지 두 세대가 살지는 않잖아요, 거의. 그래서 사실 이제 세입자들이 복잡할 문제가 없는데,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 안에 여러 세대들이 살죠. 그러니까 여러 가구들이 살죠. 그래서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언제 이사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이 집에 언제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느냐, 세입자들 사이에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결정이 돼요. 이런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에 따라서 돈 받을 수 있는 순서들이 다 정해지는 거죠. 정해지게 되면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각 가격, 낙찰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 적으면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선순위, 최선순위의 말소기준 권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대출인 경우에 이제 후순위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 배당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경매 얘기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세입자들 중에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세입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새 뭐 집 살 때 대출 없이 안 사는 경우들도 있고, 기존에 보통 집을 얻으러 가시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 다가구 주택,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 앞에 대출이 있고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뭐 안전한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돼요라고 설명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중에 들어간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건지지 못하는,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다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71.4%로 일단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 낙찰가들이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은 아파트 세입자에 비해서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다 좋은 집 아파트 가서 살고 싶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다세대 주택도 아니고 다가구 주택에 이런 전세든 임대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 넘어가면 이런 분들이 가장 보증금을 떼일 또 사각의 최전방, 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파트는 감정가에 비해서 높게 이제 매각이 되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낮게 매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가 문제다,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기사가 쓰여졌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뭐 가입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와 관련된 기사들도 제가 지난달 2월달, 3월달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뭐 80%까지 된다. 그래서 뭐 가입할 수 있다. 그럼 그거를 가입하게 되면 이렇게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보험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제 뭐 가입을 해라, 한번 알아봐라, 이제 이런 홍보 기사들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자, 고려는 하시되,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그겁니다. 이게 항상 이게 부동산 시장이 모두가 달아올랐다가 모두가 떨어졌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다가구 주택이 어느샌가 조금 살짝쯤 투자의 일선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다가구 주택이 인기를 끄는 시절은 뭔가 시행을 한다거나 집을 헐고 짓는다거나 이제 그런 트렌드로 갈 때가 좀 핫한 시절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서 투자의 큰 흐름이 그쪽이었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요새는 투자의 큰 흐름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신규 아파트, 소위 말하는 전세 끼고 미리 아파트 사놓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큰 상승세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그런 인기 지역의 양질의 아파트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투자의 흐름이 좀 가했었죠. 근데 시장은 항상 안녕하세요. 돌고 돌아요. 누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포함돼서 들어갔네요. 현장감 있고 좋죠. 네, 시장은 항상 돌고 돕니다. 그래서 뭐 또 항상 투자의 흐름이 이어서 이제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살짝 조정 장세를 보이고, 또는 나중에 이제 침체하는 모양새로 가면 이렇게 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세받을 수 있는 부동산, 뭔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이런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지금 보면 이렇잖아요.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71.4%로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시장이 더 침체되기 시작하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제 걱정스러운, 예,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경매 물건들이 안 나온다, 예전처럼.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별로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아서 경매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이렇게 경기가 만약에 침체하는 모양새로 가면 경매 물건들도 늘어나고 낙찰가율도 낮아지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경매를 또 투자하는 투자자 마인드 입장에서는 경매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타이밍이 오지 않나 생각하고요. 경매를 눈여겨보되 어떤 물건을 볼 거냐를 고민할 때도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이제 이런 쪽에도 물건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생각해 봐야 할 만한 그런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매 기사가 한번 보이길래 오늘 아까 경매 낙찰가율 뭐 얘기 나오고 또 이 다가구 주택 관련된 얘기 있길래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판에 박힌 값비싼 아파트도 개성 가득한 협소주택에 살얼이 났다. 서울 남산 아래 후암동동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자투리 땅을 활용한 협소주택이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30대, 40대가 주요 수요층이다.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지 66평 기준으로 한 67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림 혹시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네이버에 메인을 장식했던 그 집이 아마 이 집이 아니었나 싶어요. 후암동에 이렇게 하얗고 이쁜 협소주택을 새로 지었고 이 짓는 과정이 이제 네이버에 올라왔는데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해서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도심지 안에 한복판까지는 아니지만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에 뭐 용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데니까 이런 말 그대로 좀 어떻게 보면 이국적인 주변에 있는 기와집들에 비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나 이거에 비해서도 전혀 다른 형태의 이런 집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협소주택을 짓는 게 뭐 여기 기사에서 보면 유행이다. 이제 지금 뭐 이래요. 지난달 나온 지 이틀 만에 팔린 땅에 협소주택이 올라가고 있는데 협소주택용 땅을 사기 위해서 10여 명이 대기 중이다. 이제 이런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보는 지역들이다.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2, 3년간 협소주택이 하나둘씩 세워지면서 상담 전화가 뭐 늘어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일종의 홍보기사 같기도 하네요. 근데 그런 흐름이 있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를 하는 설계사무소들도 주변에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협소주택 지을 만한 거 없나 어디 없나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집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 새롭고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좋을 것 같긴 해요. 눈여겨볼 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집이 좋으냐 나쁘냐는 각자 기호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보면 이렇게 기사 끝에도 댓글에도 있지만 되게 비판적으로 쓰신 댓글이죠. 20평도 안 되는데 건축비 6, 7억이면 세금까지 9억에서 10억은 들겠네. 이게 기사거리냐. 이건 좀 약간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이 20평이면 1억 2천인 거잖아요. 땅값 뭐 이거저거 포함하면 그럼 거겠죠. 근데 뭐 단점도 있겠죠. 보면 이런 주택은 방범에도 취약하고 운동시설이나 녹지도 없고 별로예요.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고. 근데 아파트도 또 아파트도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나 혼자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처럼 큰 땅에 가는 게 아니라 협소주택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제 이런 독립적인 주택을 갖는다는 게 어떤 그거잖아요. 이 사진에서도 보면 넓은 땅은 아니지만 주차 공간이 있고 뭐 1층에는 2층에는 뭐 거실이 있고 3층에는 침실이 있고 4층에 올라가면 테라스 있는 뭐 다락방 놀이 공간이 있고 뭐 이런 공간에 대한 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수요가 있고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매력에 더 큰 삶의 가치, 뭐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부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주변에 보이면 좋고 재밌을 것 같아요. 막상 사실 저도 이런 거 언론이라든가 기사에서만 봤지 실제 그 집에 들어가서 본 적은 없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런 협소주택도 마치 일본에 있는 집들처럼 이런 것도 좀 가서 보고 저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